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박채연 교수님께서 잡음, 양자 컴퓨터의 한계와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를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첨단융합공학부에서 온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잡음 양자 컴퓨터의 한계와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잡음 양자 컴퓨터가 뭐냐 이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이런 뭐 양자 이득을 뭐 보였다. 그 양자 계산에서 뭐 슈퍼컴퓨터가 뭐 몇 천만 년 뭐까지 걸리는 그런 문제를 구글이 뭐 해결했다. 아니면 뭐 저기 뭐 중국 연구진이 뭐 그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또는 뭐 캐나다의 스타트업이 그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양자 이득 실험이라고 하고요. 네, 구글에서 처음 2019년에 이제 시카모어라는 칩을 만들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뭐 몇백만 년이 걸리는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이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USTC 연구진이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 광학 실험 셋업인데요. 양자 광학적인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서도 엄청 어려운 그런 계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고전 컴퓨터는 못하지만 요 머신으로 이제 했다. 요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자나두에서도 비슷하게 USDC랑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USDC는 실제 이제 실험 기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고 자나두에서는 그 인테그레이티드 옵틱스라고 실리콘 칩을 작은 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빛을 흘려 보내서 거기에 어떤 광학적인 특성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이런 이제 대부분 문제가 그 양자 컴퓨터에서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고 부르는 문제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한 것은 이제 무작위 회로 샘플링이라는 문제입니다. 무작위 회로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2차원 회로를 구성을 해놓고 이제 큐빗이 뭐 잘 안 보이는데 큐빗이 여기 X자가 이제 구글에서 만든 다 큐빗들입니다. 이 큐빗들 사이에 이제 무작위로 두 큐빗 간의 어떤 그 인탱글먼트를 만드는 그런 양자 연산을 이렇게 무작위로 쭉 진행한 다음 마지막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면은 그 양자 컴퓨터 특성상 이제 측정을 하면은 0 아니면 1인 값이 이제 딱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0 그러면 이제 큐빗들마다 하나씩 0하고 1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비트 열, 0, 1, 0, 1, 0, 1 이런 값이 한번 실험마다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마지막에 측정하면은 뭐 0, 1, 0, 1, 0, 1, 뭐 1, 0, 1, 0, 1, 0 계속 바뀔 텐데 이 확률 분포를 이제 고전적 그 양자 역학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출력 상태 분포를 계산하는 게 이미 x에 대해서 요 px를 계산하는 게 고전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비트 열을 얻는 것 자체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무척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돌리면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전 컴퓨터로 비슷한 걸 하려면은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게 이제 구글이고요. 어, 네, 어, 어, 네. 그래서 고전 컴퓨터로 하기 어려운 문제를 자기들이 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네이처 논문에 네이처에 이제 저널에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보면 이제 저자가 매우 많죠. 이제 구글의 그 팀들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53큐빗에서 53큐빗에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200초에 만에 한 문제를 풀려면은 고전 컴퓨터로 풀려면은 만 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작위 회로가 정말 어려운가? 무작위 회로 요 문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문제가 진짜 노이즈가 없는 환경에서 이걸 실행했다 이러면은 엄청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 실험은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가 있어서 그 비슷한 거를
요 중국 그룹에서 고전 컴퓨터로 했더니 구글 니네들이 만년 걸린다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여기 512 GPU로 해보니까 15시간이면 되던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에서 15시간으로 문제 난이도가 확 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분들이 사실 회로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게 아닙니다. 회로의 피델리티가 이제 0.0037이거든요. 그러면은 피델리티가 뭐냐? 그러면은 원래 상태랑 우리가 만든 상태랑 그게 이제 그 둘 사이에 그 정확도를 내는 건데요. 이제 1이면은 높고 0이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0.0037이면은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구글의 논문에서 그 피델리티가 저것보다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런 오류로 그 구글 정도 니들이 한 오류 정도로는 고전적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회로 자체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고려하면은 고전 컴퓨터가 충분히 흉내낼 수 있다. 그리고 저 논문이 나온 건 이제 2021년에 이제 발표가 돼서 2022년에 출판이 됐고요. 요거는 좀 더 최근 논문인데 2024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팀들이 1432개의 GPU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좀 더 최적화했더니 실제 시카모어 53큐빅보다 자기 양자 컴퓨터보다 7배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양자 컴퓨터의 이제 실용적인 이득이 그렇게까지 뭐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푼 거에 그런 양자 이득이 완벽하지 않다. 그런 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어떤 고전 알고리즘을 사용했냐 이걸 이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텐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그냥 그러니까 랭크 1짜리 텐서는 벡터, 랭크 2짜리 텐서는 매트릭스, 그리고 랭크 3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겠지만 이거 이제 확장을 해서 이렇게 인덱스가 3개 달린 이런 거를 이제 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머신러닝에서 뭐 텐서 뭐 많이 하죠. 뭔가는 이제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서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텐서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그 프로덕트 스테이트 이런 곱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곱 상태에 앰플리튜드를 구하면은 이제 x랑 비트 스트링이랑 프 사이 이렇게 이제 내적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벡터에다가 다리에 x0, x1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곱한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게 인텐글먼트가 하나도 없는 이런 곱 상태는 우리가 그 고전적으로 이제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바로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확장하면은 우리가 게이트나 뭐 의미의 싱글 큐빅 게이트, 투 큐빅 게이트 이런 것도 이제 텐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싱글 큐빅 게이트는 이렇게 랭크 2 매트릭스가 되고요. 투 큐빅 유니터리 게이트도 사실 우리가 4x4 매트릭스로 그러니까 4x4 행렬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랭크 4짜리 텐서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 좀 쓰셨으면은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코드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4x4 행렬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텐서로 이렇게 변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뭐 넘파이를 한번 쓰셔본 분들이라면은 그러면서 이제 투 큐빅 게이트는 랭크 4 텐서고 싱글 큐빅 게이트는 랭크 2 텐서다. 이렇게 해서 텐서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렇게 텐서를 이어지면은 그래서 이 두 텐서를 이렇게 이제 두 텐서를 이렇게 이으면 다리가 원래 이렇게 두 개가 각각 있는데 이걸 이으면은 여기로 이제 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그 파이썬을 쓰셔본 분들은 이제 아인썸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거랑 이제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리가 연결된 텐서들을 이런 걸 이제 텐서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 이어진 걸 이렇게 축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텐서 네트워크는 사실 숫자 하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다리가 다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다 더하면은 딱 숫자 하나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런 텐서 네트워크를 계산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매우 어렵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게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양자 회로를 이런 텐서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런 텐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완벽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오류를 가지고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전적으로.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1차원 양자 회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투 큐빅 게이트를 이제 이렇게 연산을 쭉 간 형태인데요. 투 큐빅 게이트는 우리가 뭐 QR 디컴버전, 뭐 싱글러 밸류 디컴버전이라는 걸 하면은
네, 이런 4x4 매트릭스를 이렇게 텐서 랭크 3 텐서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코드를 사실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쪼개고 나면은 요 U1, U2, U3, U4, U5 이런 걸 이제 쪼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텐서가 되고 그러면은 텐서를 이렇게 바로 계산하는 건 어려워도 여기 있는 텐서를 이렇게 이제 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더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깊이가 D인 1차원 양자 회로의 같은 경우 이제 이 디멘전 4의 D승, 4의 D승 그리고 여기 2짜리 이런 텐서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D인 회로는 요걸 쭉 반복하면은 그냥 이렇게 1차원 텐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행렬 곱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깊이가 D인 1차원 회로는 이런 회로로 나타낼 수 있고 행렬 곱 상태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좀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실제로 뭐 넘파이나 이런 데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고전적으로 항상 계산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뎁스가 뭐 D면은 이렇게 나타나니까 뎁스가 근데 길어지면은 4의 D승이니까 이것도 그 비용이 계속 지수함수적으로 늘겠죠. 근데 깊이가 딱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 뭐 깊이가 5짜리 회로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상수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고정 컴퓨터로 이제 엄청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그 양자 회로를 만드는 거는 사실 고전에 비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 요거를 사실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방법을 확장하면은 뭐 우리가 한 거는 이제 1차원 양자 상태의 그 어떤 그 엘레멘트 psi x를 구하는 거지만 이런 거지만 이걸 이제 확장을 해서 뭐 옵저버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측정자의 기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확률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거를 사실 1차원에서는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양자 회로는 우리가 양자 이득이 없다. 이거를 이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원은 어떠냐? 구글이 한 게 사실 2차원 텐서 네트워크 2차원 회로거든요. 그래서 2차원은 어떠냐? 2차원 회로도 우리가 그거를 텐서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전적으로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계산을 하려면은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우리가 그런 컨트랙션 그 축소라는 걸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얕은 회로라도 지수함수적인 복잡도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몇 기대값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측자의 기대값 이런 거 이제 잘 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완벽히 구하는 exact calculation의 경우고요. 실제로 우리가 approximation을 하겠다.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를 계산하지만 요거를 어느 정도 오류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다 하면은 그거는 아직 어느 정도 정확도로 이제 가능은 한 겁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한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차원 회로를 구글에서 한 회로를 텐서 네트워크라는 걸 표현하고 그거를 고전적으로 이제 잘 계산해 보면은 어렵지만 물론 요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지수함수적인 복잡도를 가지지만 하지만 구글이 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 텐서 네트워크 결과가 이제 랜덤 서킷 샘플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구글이 한 임의 회로 샘플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훨씬 복잡한 회로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논문은 IBM에서 2023년에 나온 그 김영석 박사님이 이제 주저자로 쓰신 요 논문인데 여기서는 그 IBM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진행하였고 요 계산은 이제 뭐 물리학에서 뭐 중요하게 여기는 뭐 아이징 모델의 다이나믹스인데 뭐 그거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일단 특정한 계산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요 논문이 나오자마자 요거 이제 논문은 3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최소한 5개 이상 연구팀에서 우리 이거 고정 컴퓨터로 하더니 더 잘 되더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대부분 방법이 이제 텐서 네트워크 방법을 쓴 거고요. 그래서 텐서 네트워크가 정말 막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뭐 그렇게까지 엄청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고전 양자 컴퓨터로 실용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냐 하면은 사실 뭐 그건 이제 양자 이득을 어떻게 정의하는 나름인데 그 여기 이제 고전적인 알고리즘 그 행렬 곱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행렬을 이제 뭐 n by n, n by n 행렬을 계산하려면은
원래 이제 n의 3승이 걸립니다. 엘레멘트 하나당 여기 n개 이제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엘레멘트 하나당 이제 n개의 연산을 해야 되고요. n번의 연산을 해야 되고 이 매트릭스를 다 채우려면은 n 제곱개의 엘레멘트를 계산해야 되니까 n 3승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알고리즘을 하면은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4x4 매트릭스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할 때 원래대로라면은 요게 8번 연산을 해야지 구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7번만 연산을 해서 구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면은 그 계산 복잡도가 n의 2.8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n의 삼성보다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면은 다른 거 아니냐? 근데 아무도 이 알고리즘을 사실 쓰지 않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이런 이론적인 성능 향상은 있지만 이 성능 향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100만 바이 100만 행렬 이상의 엄청 큰 행렬에서만 이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컴퓨터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뭐 현대 컴퓨터에서는 여기 컴퓨터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캐시나 뭐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보면은 훨씬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냥 뭐 이게 맞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뭐 디테일이 정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돌려봤을 때 얘가 어떤 정도의 뭐 일을 잘하고 어떤 성능 향상이 있을지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그걸 보는 그런 디테일을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그런 우리가 이런 지금 있는 잡음 양자 컴퓨터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리스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스크 알고리즘 대부분 뭐 분류가 한 4가지 뭐 5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4가지를 가져가고 왔고요. 얘네들 중에 이제 뭐가 실용적인 양자 이득이 줄지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도 뭐 VQE 뭐 이런 연구를 보면 VQ로 뭐 이걸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알려져 있지 얘를 정말 진짜 지금 양자 컴퓨터로 돌릴 때 뭐 리소스가 얼마나 필요하고 얘를 어떻게 더 리소스를 줄여가지고 뭐 고정 컴퓨터가 좋아지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최적화적인 그런 연구는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연구가 사실 뭐 어느 정도 더 필요는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러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는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는 다 대부분 그런 잡음 양자 컴퓨터고 그런 걸로 이제 이런 걸 돌릴 수 있는데 그러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는 뭐냐?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는 오류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잡음 컴퓨터의 가장 큰 한계가 그런 오류인데 그 오류를 줄이는 게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전적으로 이제 제가 0 또는 1을 저기 있는 뭐 화성에 있는 뭐 누구한테 이제 보내고 싶다고 해볼게요. 뭐 아니면 뭐 보이저 몇 호한테 이제 보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뭐 보이저한테 카메라를 뭐 왼쪽으로 30도 돌려라. 뭐 이런 거 이제 고전적으로 보면은 다 비트로 이렇게 나타내겠죠. 뭐 0100 이런 부호로 나타낼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내냐? 그러면 화성까지는 당연히 뭐 보이저는 더 머니까 이제 오류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런 오류가 있음에도 사실 저희는 이제 보이저랑 통신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사실 이런 고전 부호를 쓰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고전 반복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0을 보내고 싶으면은 0을 3번 보내는 거예요. 000. 그럼 중간에 한번 오류가 나서 010이 가도 받는 사람이 보고 0이 2개고 1이 하나니까 오류가 나서 000을 보내는데 010이 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0이 많으니까 010이 오면은 0으로 복구시키고 101이 오면은 1로 복구시키고 이렇게 복구를 시켜서 우리가 그걸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n비트 반복 부호를 사용하면 즉 0을 이제 3번 보내는 게 아니고 0을 n번 보내요. 그리고 1도 n번 보내요. 그러면은 오류가 2분의 n보다 이제 작게 발생하면은 항상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요 비트가 하나의 오류가 이제 p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2분의 n보다 그 오류가 많이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그냥 바이노미얼 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거를 실제로 그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확률이 0.5 이하면은 그 n이 이제 계속 늘어가면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P 페일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근데 P가 0.5보다 크다, 즉 오류가 발생 확률이 0.5보다 크다 이러면은 그 실제로 요 n을 늘려도 이런 반복부를 써도 우리가 이득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고전 반복부를 확장한 게 이제 양자 반복부입니다. 양자에선 가장 중요한 게 큐빗은 이제 한 가지 노이즈가 아니고 두 가지 노이즈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0이 1로 가는 게 0이 1로 가고 1이 0으로 가는 이런 고전적인 노이즈가 이제 비트 플립 노이즈. 그래서 파울리 채널로 X로 표현이 되고요. 하지만 페이즈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0하고 1의 슈퍼포지션이 이제 플러스 슈퍼포지션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노이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이제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디폴라이징 오류 같은 경우 뭐 XYZ가 이제 3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이런 오류 모양입니다. 이런 게 이제 양자 노이즈고, 그러면은 양자 노이즈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전적인 것처럼 하나만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오류 모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토릭 코드고요. 토릭 코드라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전적인 그런 비트 반복부의 확장인데, 이렇게 이제 라티스를 2차원 격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격자를 만들고 여기 현에 각각 이제 큐빗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점이 큐빗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점들이 큐빗이고, 여기서 요 BP 요거는 이 Z 오퍼레이터, 이제 ZZZZ가 있는 이런 오퍼레이터고, 여기는 XXXX가 여기 꼭지점마다 있는, 얘는 그러니까 이 면에 해당이 되고요. 요건 이제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런 연산자를 만듭니다. 연산자를 이제 잘 보시면은 요 A랑 B가 두 개가 이제 커뮤트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수학적으로 두 연산자가 커뮤트 한다는 거는 공통 그 IN 스페이스, 공통 이제 고유 부분 공간을 갖는다는 소리고요. 공통 부분 공간을 이렇게 잘 정의를 해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AS의 1 아이겐 A 모든 S에 대해서 AS의 이제 이 아이겐 스테이트, 그러니까 1을 가지는 아이겐 밸류 1을 가지는 아이겐 스테이트랑 이제 B에 대해서도 1을 가지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계산해서 이 양자 상태들을 구하면 얘가 이제 4차원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4차원이면은 두 개의 큐빗을 논리 큐빗을 인코딩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의 2승이 이제 4니까 두 개의 큐빗을 인코딩하는 거고, 이 부호는 거리라는 거는 이제 논리 상태를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풋사이가 여기는 이제 풋사이가 4개가 있는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산자를 이렇게 생긴 연산자를 가야 됩니다. 즉 이제 그러니까 x를 이제 L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x가 한 번, 두 번 가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하는 거는 우리가 요 상태에서 벗어나지만 요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복구가 가능하고, 대신에 얘를 x를 L번 가한 애들은 요 안에 다른 상태로 가기 때문에 걔는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양자 오류 정정 부호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큐빗에 그 X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ZZZ를 측정하니까 여기 이 면에 해당하는 그 BP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어나면 여기도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오류 하나당 그런 BP의 점이 두 개가 뽑히게 되는데요. BP를 그렇게 두 개가 뽑히니까 그 둘 사이를 연결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큐빗이 오류가 난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오류 추정을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오류가 하나만 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몇 개가 나든 이런 추정 방법을 이제 쓰면은 그것이 이제 매칭 복호화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잘 작동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알고리즘 아니고 이것보다 이제 더 빠른 알고리즘이나 더 정확한 알고리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복호화 알고리즘, 이건 이제 양자 알고리즘이 아니고 완전 순수한 고전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런 오류 정정 부호의 성능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전적인 경우처럼 이런 토릭 부호도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스레시홀드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 오류율이 일정 이하면은 우리가 그런 그 논리 큐빗을 만드는 물리 큐빗 수의 개수를 계속 늘림으로써 오류를 어느 정도 오류를 계속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 구현하면 사실 이제 오류를 임의로 낮출 수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큐빗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요 그 토리코드에 대해서 이 한계값이 대충 한 0.0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런 아까 뭐 구글처럼 그런 초전도 큐빗을 만들어서 그런 오류율이 0.05 이하면은 이런 토리코드를 구현을 해서 오류를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낮출 수 있다. 요런 말이고요. 네. 그러면은 논리 큐빗을 이용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뭐 거의 사실 모든 게 해결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범용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모든 게이트를 우리가 이런 그 논리 큐빗에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아까 뭐 0을 n번 보낸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보이저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0을 n번 받으면은 이게 0이구나 하고 다시 그냥 0, 1로 바꿔서 그 다음에 자기 CPU에서 처리를 합니다. 요건 이제 왜냐하면 고전 CPU는 정확하잖아요.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때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 계산할 때는 오류가 별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계산할 때도 오류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를 이런 인코딩된 그런 롤리 큐빗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게이트 연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랜덤 설계 샘플링에서 보이는 그런 임의의 게이트 연산 이런 걸로 사실 하는 게 어렵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클리포드 연산이라고 돼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도 가능합니다. 증명을 해서 일반적인 모든 게이트 연산을 우리가 쉽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러면은 논리 큐빅 만들었지만 이걸로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게이트라도 이제 클리포드 게이트라고 부르는 애랑 이제 T 게이트라 부르는 애라고 이렇게 분해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돌릴 때 그런 조그만 로테이션 게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다 이제 클리포드 게이트랑 T 게이트로 분해가 가능하고요. 클리포드 게이트는 CNOT, HS 게이트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CNOT 게이트는 토리코드에서 격자 수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T 게이트예요. T는 이제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게 4분의 파이 로테이션인데 여튼 T 게이트를 만드는 게 어렵지만 우리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매직 스테이트라는 마법 상태 이런 걸 통해 구현 가능하고요. 다만 이 마법 상태를 잘 만드는 게 어려워서 이런 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넘어가기 전에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리 코드를 가지고 논리 큐빗을 만들고 이후로 이제 T 게이트를 마법 상태를 만들면은 우리가 어떤 양자 회로든 임의의 낮은 오류로 계산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토리 코드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연구가 됐는데 최근에는 토리 코드 한계 때문에 그 양자 LDPC 부호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토릭 부호는 토릭 코드는 부호 비율, 즉 모든 물리 큐빗 수 개수 대비 논리 큐비트 개수가 이제 1/L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격자 크기를 계속 늘려도 인코딩은 사실 항상 2개밖에 못 하거든요. 2큐빗만 인코딩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실용성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전적으로 잘 알려진 LDPC 부호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런 양자 부호를 만들려는 시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2021년인가 들어서 겨우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자 LDPC 부호가 있다는 게 이제 최근에 알려지고 IBM 팀에서 최근에 이런 이제 바이브레이트 바이사이클 코드라는 이런 QLDPC 코드를 제안해서 얘가 초전도 큐빗에서 만들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성질이 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BM 로드맵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IBM 양자 컴퓨터 자체는 잡음 양자 컴퓨터지만 2025년에 퀀텀 센트릭 그리고 2027년에 이제 스케일해서 2028년에는 Deliver Fully Error Corrected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28년 2029년부터는 IBM이
그런 그 오류 정정이 되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를 할 거다. 네,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가 엄청 그 폴토런트 양자 컴퓨터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IBM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구글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도 요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그 논리 큐빗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논리 큐빗 하나 만들 때 요 아까 그 오류율에 따라서 그 스레시홀드 플러스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물리 큐빗이 한 1000개에서 100만 개까지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IBM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물리 큐비트가 한 100 몇 개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실 저걸로는 좋은 논리 큐빗 하나도 만들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해서 이 개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양자 컴퓨터 회사에서도 논리 큐빗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쿠에라에서 2023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로지컬 퀀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분들이 특정한 에러 커렉팅 코드를 구현해가지고 그런 로지컬 퀀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이게 2023년에 이제 쿠에라랑 하버드의 루킹 교수 팀이랑 이제 합작해서 나온 논문이고, 요거는 구글에서 좀 더 최근에 2024년 12월에 그 윌로우란 칩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그 토리 코드를 만들었다. 디스턴스 제가 여기 나오기는 7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오류를 원래 그러니까 물리 큐빗 오류보다 낮췄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있던 자나두에서도 어떻게 그 포토닉 광자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그 일반적인 양자 오류 점검 부호는 아니지만 고전적인 이제 리피티션 코드를 구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논리 큐빗을 만들려는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의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저희 가운데 쪽에 안경 쓰신 남성분에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아까 IBM BB 코드 설명 주셨잖아요. 그게 업스트랙 잠깐 제가 봤는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내려가려면은 기존 표명 코드로는 한 10의 3,000개 정도 피지컬 큐빗이 필요한데 네네. 288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았어요. 네네네.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왜? 서피스 코드랑 뭐가 다른지 좀. 네, 서피스 코드랑 다른 점은 저게 이제 그 퀀텀 LDPC 코드라는 게 이제 다른 거고요. 서피스 코드는 체크 오퍼레이터가 그 신드롬 하나당 이제 4개가 있는데 저거는 6개가 되거든요. 대신 이제 롱레인지 커넥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기서 한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런 수치가 나온 거긴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저것도 이제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실제 이제 구현에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하거든요. 네, 지금 토리 코드보다 그 오류율 상으로는 그러니까 코드 부호 때문에 이제 논리 큐빅 개수상으로는 이득이 있는 게 확실히 맞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류율 상으로는 실제 구현했을 때 그 정도의 이득은 아마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라도 답변 들으시고 조금 더 궁금하시면 추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 서피스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서피스 코드는 제가 설명드린 이제 토리 코드의 약간 변형이고요. 그 2차원 격자가 있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토리 코드는 이제 위랑 아래랑 이제 붙어 있는 그런 토러스를 생각하거든요. 옆 왼쪽하고 오른쪽도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요리 당연히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구현이 어려우니까 우리 2차원으로 펴야겠죠. 피고 나면은 요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이제 큐빗이 로지컬 큐빗이 좀 바뀌는데 그런 거를 사실 이제 서피스 코드라고 합니다. 사실 작동 방식 거의 똑같고요. 이제 스레시홀드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좀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질문으로 답을 받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이니까 용기를 내셔서 네, 왠지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네,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질문이 있는데 어색해서 망설이는 표정이 보였어요. 저희 네, 흰색 점퍼 입으신 분, 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요라나 그 토폴로지컬 큐빗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 결론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논문이 이제 되게 복잡하게 이제 써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마요라나 큐빗이 있으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마요나라 큐빗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요나라 큐빗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네, 그 논문에 사실 그 피어 리뷰 받은 그 정보가 이제 쭉 있는데요. 거기서도 사실 리뷰어가 지적을 합니다. 아 이거는 마요라나 큐빗의 에비던스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판이 됐으니까 뭐 어느 정도 중요한 점은 있겠죠. 네. 근데 결국은 아직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요라나 큐빗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논문이 나왔지만 아무도 모르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좀 더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요라나 팀을 해체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이제 돌고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런 답변이 사실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옆에 친구분께도 마이크를 한번 괜찮습니까?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이쪽으로 다시 한번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론 부분에 그 오류율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fidelity,를 얘기하는 아니, 겁니까? 네, 비슷한 로지컬 에러 레이트인데 네, 비슷한데 이제 약간 다른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10승인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쇼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이제 돌리면은 이게 이제 게이트 개수를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못 푸는 문제에 대해서 게이트 개수를 계산해 보면 보통 한 10의 9승에서 10승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오류율이 그것보다 낮아야지 이제 곱해서 뭐 0.1 이하로 만들려면 오류율이 그것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게이트 하나당 오류율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이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필요한 분리 큐비트 개수가 한 저 정도 된다. 예, 근데 그렇게 말씀.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돼야 되는데 그 숫자도 굉장히 작은 것 같고요. 네, 다음에 그거를 코렉션하는 그 bit도 10의 3승에서 6승 이렇게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잘 네, 몰라요. 큐빅 개수는 사실 그 각각의 오류 아까 스레스홀드 플랫에서 보면 이제 오류 물리적인 오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 초전도 큐빅 같은 경우 사실 한 10에 뭐 3승에서 5승 이제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사실 어느 정도 발전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트랩 다이온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이제 적게도 가능한데 한 몇백 개 큐빗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제 트랩 다이온은 이제 그 나름대로 사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말씀 안 드렸고 이제 광학 같은 경우는 오류율이 이제 좀 더 높아가지고 사실 10의 6승까지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줄이는 게 이론적으로 많이 그 회사들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제 그 항상 하면은 이제 실험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실험에서 나오는 오류율하고 이론에서 맞춰야 하는 오류율하고 이렇게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줄이는 작업을 저 자나두에 있을 땐 그런 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 생각에는 자나두 말고 사실 모든 대부분의 회사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의 오류율이면 메모리로 따지면 10기가당 하나의 빛이 죽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고전 컴퓨터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좋긴 하거든요. 고전 컴퓨터는 뭐 몇백 기가 있어도 아니 뭐 다른 거는 괜찮지만 메모리 빛은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네, 이건 굉장히 10의 마이너스 10승은 굉장히 작은 그 오류율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 되면 그냥
코렉션 없이도 쓸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은 이제 코렉션을 했을 때 나오는 오류율입니다. 그러니까 코렉션을 넣었을 때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의 오류를 만들려면 원래 만든 게 10의 마이너스 10승이 아니고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실제 오류는 한 1% 초전도 큐빗은 한 1%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한 1000개에서 한 100만, 한 10만 개 정도 큐빗을 쓰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까지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자세히는 모르고 이렇게 지금 대충 들은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초전도체나 어떤 거는 오류율이 좀 낮고 하드웨어적으로 네네. 하드웨어 선에서 그리고 광학에서는 뭐 이렇게 좀 온도는 높아가지고 조금 쉽지만 오류율이 더 높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오류율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얘는 적어도 10의 3승계가 있으면 극복이 되고 얘는 10의 6승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때 지금 이제 오늘 발표 내용으로 보면 그를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잡음을 제거해주는 어떤 논리적인 그 커렉션인 것 같은데 그 좀 세 가지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뭐가 더 잘 될 것 네네. 같은지 네. 뭐 개인적인 네. 그 그러니까 본인 사실, 하시는 네. 연구 분야를 빗대서라도 얘기해 네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 한 10년 넘게 계속 유망했던 게 이제 초전도 큐빗이긴 하고요. 최근 한 2, 3년 들어 엄청 뜨기 시작한 게 중성원자 쿠에라에서 뭐 만들었던 그런 중성원자 시스템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어느 뭐 또 이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다 플랫폼마다 다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초전도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10의 3승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논리 큐빗을 이제 더 만들려면은 실제 물리 큐빗 개수가 뭐 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냉장고 안에 이제 담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정말 크게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그 실험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학 방식은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자체는 훨씬 자유로운데 대신에 오류가 좀 더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나두에 있었으니까 거기 친구들은 광학이 뭐 거의 유일하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마존에서 캣 큐빗이라는 것을 내놨는데요. 네네. 새로운 아키텍처 같은데 그것은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캣 큐빗이 사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캣 큐빗으로는 그 옵티컬 캐비티 안에 어떤 상태를 이제 큐빗을 만들어서 그것도 사실 뭐 오류를 좀 보정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완벽히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거기서 또 이제 큐빗 레벨, 저는 토리코드나 이런 걸 한 번 더 쌓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를 진짜 만들려면, 로지컬 큐빗을 만들려면. 그래가지고 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이제 발전할 구석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양자 컴퓨팅 왜 배워야 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또 왜 공부해야 될까요? 뭐 사실 딴 거 해도 문제는 없는데요. 뭐 요즘 뭐 머신러닝 핫하니까 뭐 머신러닝 해도 좋고 뭐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제가 이제 양자가 좀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재미난 부분이라면은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되게 많고요. 그래가지고 뭐 생각을 좀 깊게 하는 그런 사고력을 기르는데 되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깊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채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